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은 저희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이 영상과 현장의 공연이 양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비대면 공연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영상화된 뮤지컬이나 연극을 관람했을 때 공연당 8,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또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책에 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 영상이라는 것도 그 영상 장비나 그런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할 수 있는 제작사가 우리 대학로 현장에 얼마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런 힘들을 조금 길러보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장비도 좀 수급하고 있고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별도의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 장비를 활용해서 공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기획님께서 NT라이브라는 구독 서비스를 찾아내셨어요. NT라이브는 영국 국립극단의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한 건데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국립극장에서도 NT라이브 공연을 때때로 사와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영국 내셔널 시어터에서 NT라이브 애톰이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더라고요. 2020년 이제 초반에는 영국에 있는 극장들이 다 락다운 되면서 관객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던 그런 몇몇 작품들을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고를 수 있게 서비스를 시작해서 아무래도 거기는 공연의 영상화를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할 만큼의 퀄리티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 참고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그렇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리뷰에 앞서서 그 원작을 알고 봐야죠. 그렇죠. 네. 되게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 자막만 제공되다 보니까 원래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선택해서 보는 게 좀 보기가 편하겠죠? 특히나 저 같은 영알못의 입장에서는 원작 공부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NT라이브를 보기 전에 그 원작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간 그 다음 주에는 그 NT라이브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 잘 되면 다른 요일로 또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조회수가 좀 저조해서 그냥 우리끼리 떠들고 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끼리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선정한 작품은 안톤 체홉의 세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세자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고 다음 주에는 영국 내셔널 시어터에서 공연했던 그 세자매를 보면서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 세자매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서 배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아시다시피 이 세자매는 러시아의 유명한 두 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작가 안톤 특히 좋아하시죠? 맞아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극작가 안톤 체홉이 쓴 작품인데요. 1900년에 집필되었고 초연은 1901년에 했다고 해요. 이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올가, 마샤, 이리나 이렇게 세 자매가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군인들과 함께 뭐 사교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 지내지만 너무 시골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빨리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엔 좌절을 하고 만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 에피소드나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다양한 인간의 캐릭터들 막 찌질함,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홉 작품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뭔가 잔잔바리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캐릭터들이 대체로 다 찌질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히 영웅적인 행동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고 브이로그 보는 느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근데 특히나 이 세자매는 더 잔잔한 것 같고
좀 더 암울한 느낌을 저는 희곡을 읽으면서 받긴 받거든요. 어쨌든 그 작품을 연출가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그냥 연출의 의지긴 한데, 그냥 이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이 세자매라는 희곡을 썼을 때는 더 암울한 현실상을 담아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면 아무도 뭐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모스크바 가고 싶어라고 하지만 모스크바를 가기 위한 막 그렇게 딱히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던지 그것도 아니고. 오빠가 대학 교수가 될 거니까 난 따라갈래. 그리고 뭐 다른 캐릭터들도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불평불만만 가득하죠. 전에 한 2번 정도를 읽었었는데 그 2번 읽을 때마다 이 인간들 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배감에 젖었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였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극적인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극적인 상황으로 뭔가 엄청 빠르게 치닫는 그런 형식의 희곡도 아니긴 아니어서 조금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도 역시. 더군다나 이 러시아 희곡의 특징이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된 희곡에는 애칭이 적혀 있잖아요. 애칭은 그래도 몰가, 마샤, 이리나 이런 것처럼 접하기 쉽게 쓰여져 있긴 있지만 본명은 엄청 길잖아요. 네, 풀네임은 엄청 길어서 그러니까 풀네임이랑 애칭이랑 이게 매치도 안 되고 매번 볼 때마다 앞에 등장인물 설명을 계속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게 된단 손가락 말이에요. 끼우고 봐야 돼요. 맞아요. 끼우고 봐야 돼. 그렇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3번째 정도 읽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그래도 윤곽이 잡힌다라는 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등장인물의 이름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이제 안톤 체홉 작품 한 4번째쯤 읽어본 건데 오히려 저는 세자매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안톤 체홉의 스타일이구나. 약간 오히려 조금 재미를 얻었어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이게. 이거에 적응을 해서 내가 보면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항상 각색이나 뭐 배경을 바꾸기 쉽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보니까 뭐 똑같이 원전 그대로 공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바꿔서 공연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된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이사를 갔는데 친일파. 네네, 맞아요. 그 만주로 이사를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큰언니는 일본어 교사가 되고 점점 막 일본 군인 사회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괜찮네요. 연결고리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리뷰할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세자매도 약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비아프라 공화국에서 있었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입혀지니까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이 공연 어떻게 하지? 특히나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긴 하잖아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진짜 땅 따먹기 하느라고 엄청 분열이 돼 있고 그 안에 내전이 발생한 것도 그런 제국주의 열강의 땅 따먹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히 내막을 잘 모르고 사실 비아프라 공화국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국에서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쟁 상황에 대입하기에 딱 괜찮다라는 생각했는데 이미 일제강점기에 각색한 작품이 있었네요. 작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패배감에 젖어 있고 사람들이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맞아요. 전형이죠. 그래서 체홉이 그런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 그리고 내부 상황에 함몰이 된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이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때의 러시아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별명이기도 하죠. 짜르. 많은 의미가 있죠.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근대까지 넘어왔대요. 러시아가. 다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뤄내기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혁명을 막 이렇게 일으키기도 했는데 거의 19세기까지도 농노제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농업에 의지하는 나라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변방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항구를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그
유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눈치를 봐왔는데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크림반도에서 이뤄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조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오스만 투르크랑 영국, 프랑스와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러시아는 지중해로 나가는 그 루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부동항을 했던 그렇죠. 그 영국과 프랑스는 그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내고자 했던 전쟁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죠. 왜 패배했느냐? 정말로 국력이 딸렸기 때문에 패배한 거거든요. 신진 무기가 그때 처음 막 도입이 돼가지고 했던 본격적인 전쟁이 크림 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나이팅게일이라는 불세출의 간호사도 활약을 했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와,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이었어? 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패배감에 졌고, 다 우울 모드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그때서야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주저앉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업화가 중앙 집권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르주아 계층들이 사실은 그 시장 경제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태동이 되고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요. 영국이나 프랑스의 산업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됐고,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됐던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인텔리겐치아라는 지식인 집단, 그러니까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그 인텔리겐치아라는 지식인 계층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의 혁명적인 분위기를 되게 고조를 시켰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정 러시아의 짜르는 계속 억압을 해왔던 거고요. 딱 그 상황이 배경이 되는 작품이 이 세자매인 거죠. 대사에도 보면은 이리냐가 자기는 막 노동을 할 거라고 잠깐 하고 그만두긴 하지만 그런 노동을 신성시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인텔리겐치아의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제국주의 열강들이 계속 마찰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러시아가 굉장히 힘을 못 쓰는 시기, 그 이후에는 뭐 혁명으로 짜르가 뒤집히게 되죠. 그런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요 세자매다. 체홉이 이거를 집필한 시기를 보면 결핵에 걸려서 되게 따뜻한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모스크바의 추운 날씨를 피해서 조용하고 따뜻한 얄타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아마 그게 너무 심심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모스크바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를 그리워하는 이 세자매의 마음이 체홉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작품에 올가랑 마샤가 등장을 하잖아요. 마샤라는 캐릭터가 올가 크니페르라는 배우를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가 크니페르가 누구냐면 체홉의 부인이에요. 결혼한 시기가 아마 작품 이후일 텐데 아무튼 올가 역을 준 게 아니라 마샤 역을 올가한테 줬다는 것도 좀 하는 캐릭터를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점이 저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다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올가가 마자를 했네요. 네. 세자매를 분석해놓은 여러 글들을 보면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거 희극으로 분류하죠. 네. 근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뭐 우린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끝나긴 하지만 그게 과연 희망인가. 그렇죠. 막 결투하다 죽고. 그렇죠. 기껏 하나 희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빡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가려고 하면 뭔가 한 발 내딛는 그 움직임으로 막을 탁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인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너무 이 작품 자체가 암울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제정 러시아 후반 그 짜르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그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소시민 또는 지식인 계층들의 안타까움, 몰락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무너질 게 아니야. 우리 한번
나아가보자.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메시지로 얻게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뭔가 희망을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나?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송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다기보다 우스운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맞아요. 등장인물의 행동들이 그냥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 도박으로 말아먹고 제목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세자매라서 세자매밖에 없는 아, 줄 맞아. 알지만 결국은 남매잖아요. 사남매. 맞아요. 동생은 어디 갔어? 남동생.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걔는 아예 둘째죠. 존재감이 둘째. 없는 네. 걸로 제목에서 아예 드러나는. 하지만 완전 빅동을 투척한 그러니까. 결혼하는 상대자로 인해서도 집안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사실 집안의 불화의 싹이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곳곳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뭐 100% 동일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뭐 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작품 속에 그런 캐릭터들을 넣었을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기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반야 아저씨도 정말 많이 생각나잖아요. 반야 아저씨에서도 이제 그 교수 하나를 위해서 막 식구들이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랬는데 젊은 부인 데리고 나타나서 맞아요. 결국 집 팔고 자기는 혼자 핀란드로 빌라를 사서 요양을 가겠다 막 이러는데 여기서도 아들이 사실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고 교수가 되기를 또 바라는데 부인을 또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을 말아먹고 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집 팔아먹고 이런 요소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반야 아저씨의 복제품이라고 되게 혹평을 받았었다. 그럴만해요. 맞아요. 네. 떨어져서 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이야기 구조에서 이 주인공이 3명이라는 게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다양한 인간 군상들 또는 뭐 개성들이 부딪히면서 에피소드가 생길 때 딱 3명이 정말 적당한 숫자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2명은 너무 단조롭고 4명은 너무 많아서 이야기의 갈래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보면 이렇게 딱 주요 배역이 3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드라마에서도 뭐 최근에 이번 생이 처음이라 멜로가 체질, 영화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리고 우리 밥상머리까지 이게 주요 그리고 배역이 우리 휘발유 99도의 테이블도 맞네요. 그런 생각 못했어. 그래서 뭔가 딱 그 3명이면 뭐 조용한 사람, 발랄한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3명이 딱 엮어서 정말 이야기를 구성하기에 좋은 숫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있네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맞아요. 진짜 대부분 그렇죠. 저는 좋은 놈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3명을 출연시킨 거를 좀 염두를 하고 나중에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안톤 체홉의 희곡 세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할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세자매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리뷰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저희가 매달 한 편씩은 영국 내셔널 시어터의 엔티라이브 작품을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